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르노 코리아가 국내 런칭해서 반응이 매우 뜨거운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의 다음에 출시한 또 다른 엔진인 2.0 터보 가솔린입니다. 2.0 터보 가솔린에는 전륜구동과 사륜구동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확인되는 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기 전에 트리 컴퓨터 리셋하겠습니다. 이 누적 주행 정보 이거를 리셋을 했습니다. 이제 주행 마칠 때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워트레인을 소개를 드리면 이 차는 4기통 2.0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입니다. 그래서 211마력과 33.2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가솔린 터보는 전륜구동과 사륜구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우 독특하게 두 구동 방식은 변속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륜구동은 7단 습식 DCT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사륜구동은요 7단 DCT가 아닌 아이신의 8단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이 사륜구동 시스템은요 6세대의 보그워너의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차는 전륜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휠 베이스는 똑같이 2820mm 였고요. 차의 몸무게는 그랑 콜레오스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1765kg 였습니다. 그리고 이 몸무게는 전륜구동의 2.0 터보에 비해서는 110kg이 무거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이미 만나봤던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도 15kg이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0 가솔린 터보는 전륜이냐 사륜이냐에 따라서 트림의 종류가 달랐는데요. 먼저 전륜구동 모델은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가격대에 따라서 세 가지의 트림을 선택할 수 있었던 데 반해서 이 사륜구동은 제일 최상위 트림인 에스프리 알핀 한 가지만 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이 모델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는 최고 트림이다 보니까 이제 20인치 휠 타이어가 꼽혀 있는데요. 금호의 크루젠 HP71 타이어였고요. 사이즈는 245, 45, 20으로 지난번에 타봤던 하이브리드와 동일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제가 항상 승차감 확인하는 그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 차의 승차감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표면 상태가 좀 균일한 콘크리트 노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입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안락함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요철이 있을 때에는 그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아주 짧고 절도 있는 그런 걸로 이 노면에 대한 이 대응을 끝내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액션 타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도로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이 구간에서는 매우 안락함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면요 좀 포장한 지 오래된 콘크리트 노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또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평탄하다가 잠깐씩 이렇게 파이는 그런 구간에서는 꽤 좋은 느낌을 탑승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나오는 이 높이 차이가 있는 노면에서는 좀 충격이 발생을 하고요. 그건 탑승자에게까지 전달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구간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이제 노면 변화에 의한 차체가 아래 위로의 움직임은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움직임은 있으되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완충해서 탑승자에게 전해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느 정도까지 좀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도 이 탑승자가 느끼는 이 좋은 승차감의 수준은 유지가 된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있었는데요. 그런 요철이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 좀 높이 차이가 있는 그런 곳을 지나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충격이 차체에 전해지고 탑승자에게까지 전달이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 가솔린 엔진은
좀 엔진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이 차의 엔진은 어디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지리와 볼보가 함께 개발한 엔진이다 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 엔진의 뿌리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차에 탑재된 엔진 코드를 좀 먼저 찾아봤는데요, 이 르노코리아 홈페이지에 보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사용자 설명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차량의 재원에 엔진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엔진의 코드는 GV120TD라는 그런 코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엔진 코드는 검색을 추가적으로 해보니까 지리 자동차의 어느 브랜드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않는 그런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엔진 코드는요, 이 한국형으로 무언가 수정이 된 그 엔진에만 부여되는 고유 코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 엔진의 정확한 정체는 뭐냐 라고 했을 때, 국내에 발표된 토크가 33.2잖아요 그래서 뉴턴미터로 다시 역환산을 하면은 325뉴턴미터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크 수치를 갖고 있는 지리자동차의 엔진이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요, 이 차의 원래 모델에 해당되는 싱유의 L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유의 L은 두 가지의 가솔린, 그러니까 순수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출력과 토크가 높은 하이파워 모델과, 그리고 이 차의 이제 출력 수준을 갖고 있는 그 미드파워 두 가지의 순수 가솔린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싱유의 L에 탑재되고 있는 그 두 가지 엔진은 공통적으로 엔진 코드가 JLH4G20TD라는 그런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알파벳이 붙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출력과 토크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싱유의 L의 그 미드파워 엔진은 이 출력과 토크가 160kW와 그 다음에 325Nm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25Nm는 정확하게 이 차의 엔진과 동일하죠. 160kW의 출력은 마력으로 환산하면 218마력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랑콜레오스는 그보다는 7마력이 작은 211마력이잖아요 그런 출력 차이 때문에 이 그랑콜레오스의 엔진은 좀 한국 시장에 맞게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엔진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엔진 코드도 그 지리자동차의 모델에 들어가는 엔진 코드가 아닌 고유한 그 GV120TD라는 그런 코드가 부여된 것이 아닌가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형 엔진은 왜 7마력이 낮아졌을까 라고 좀 궁금해지게 됐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어디에서도 찾을 수는 없었어요. 다만 이 차가 대응할 수 있는 그 휘발유의 종류가 무엇인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사용 설명서를 여기저기 찾아보니까요, 이 차가 권장하는 유종, 그러니까 고급유인지 일반유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고급유라는 표현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이 차를 출고를 하시게 된다면 훨씬 많은 분들은 이제 일부러 고급유를 찾아서 넣기보다는 일반 휘발유를 넣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랑콜레오스의 2.0 엔진은 싱유의 L에 비해서는 7마력을 낮췄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이 국내의 많은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그 일반 휘발유에 대응토록 하기 위해서 출력면에서 좀 디튠을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차가 개발되는 그 기간 동안 국내에서의 연료에 의한 그런 사용 테스트와 엔진 튜닝을 했을 텐데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르노 코리아와 르노 본사에서 담당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요, 이 차의 엔진은 지리와 볼보가 만든 엔진에 르노가 개발에 함께 했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 검색하는 과정에서 좀 보니까요, 이 차 엔진의 개발을 담당했다고 늘 이렇게 온라인에서 알려져 있는 그런 홀스 파워 트레인을 찾아보니까요, 르노와 지리와 사우디의 아람코가 그 세 군데 회사가 공동 출자를 해가지고 24년 5월 말일에 출범을 한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더라고요. 근데 그랑콜레오스는 국내에서의 발표가 이제 그보다 바로 한 달 뒤인 24년 6월 말에 됐잖아요. 이 부산 모빌리티 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홀스 파워 트레인이 설립된 시점부터 그랑콜레오스가 발표된 시점까지는 불과 기간이 한 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랑콜레오스의 엔진들이
홀스 파워트레인을 통해 가지고 개발이 됐다 하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월 말일에 설립이 된 회사가 한 달 만에 모든 그 개발 과정을 끝내 가지고 그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출시까지 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르노와 지리자동차는 이제 두 회사가 같이 참여하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기로 이제 동의를 했더라고요. 그런 협약을 맺은 게 23년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홀스 파워트레인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르노와 지리의 어떤 협업은 있었을 건데요. 근데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 것처럼 홀스 파워트레인이 그랑 콜레오스의 엔진의 개발을 참여했다 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보그워너의 6세대 사륜구동 시스템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이런 정보들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일단 전륜 기반의 사륜구동이 맞고요. 그러니까 앞이 주 구동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트랜스퍼 유닛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앞에 구동력을 뒤로까지 보내기 위한 그 구동력 분배 장치가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그 뒷바퀴에도 디퍼런셜이 있죠. 근데 앞에서부터 뒷바퀴까지 연결하는 그 프로펠러 샤프트, 거기와 연결은 되어 있는데요, 그게 항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클러치의 작동을 통해서 연결을 했다가 연결하지 않았다가 할 수 있게 만드는 커플링 디바이스가 뒤쪽에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는 그 보그워너의 6세대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이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전륜구동 모델과는 다르게 이 주행 모드에서 한 가지가 더 있죠. 여기 오프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맨 아래에. 그래서 이 오프로드 모드에다 넣으면요, 앞과 뒤의 구동력의 분배를 50대 50으로 그렇게 고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 구동장치의 과열을 위해서 이 오프로드 모드는 차의 속도가 40km 이하일 때까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은 속도가 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오프로드 쪽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랑 콜레오스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주행 모드 중에 AI 모드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요거는 그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주행 모드를 넘나드는 모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가 좀 젠틀하게 운전을 하면 좀 에코 모드에 해당하는 그런 주행을 보이고, 또 격한 그런 조작을 반복을 하면 스포츠 모드에 해당하는 그렇게 넘나드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랑 콜레오스는 하이브리드와 지금 타고 있는 2.0 가솔린의 판매량의 비중이 어떤지 저는 그 데이터를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많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들이 그렇듯이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훨씬 더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차를 이제 계약해서 출고까지 하시는 분은 하이브리드냐 가솔린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산해 본 거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똑같은 트림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를 해 보니까요, 이 에스프리 알핀 기준으로 357만원이 하이브리드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하는 비용이 높은 게 맞아요. 근데 일단 하이브리드가 배기량이 2.0에서 1.5로 줄어들기 때문에요, 매년 내는 자동차세가 줄어들죠. 그게 23만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이 자막으로 띄워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훨씬 좋죠. 그래서 그 좋은 연비로 인한 유류비 차이가 있는데요, 가솔린 전륜구동은 복합 기준으로 11.1이었고 하이브리드는 15.0이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계속 변동이 있는데 지금 1,600원 기준으로 그 복합 연비로 나눠 보니까 1km 주행하는데 유류비가 각각 144원과 107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 1km마다 37원씩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0,000km 주행하시는 분은 유류비가 37만원 연간 차이가 나는 거고, 뭐 20,000km를 주행하시면 74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세 그 세액 차이와 그 다음에 유류비 차이를 합산해 가지고 1년마다 발생할 수 있는 그 차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매년 10,000km 주행하시는 분은 연간 61만 3천원 정도 세이브가 되고요,
2만 킬로씩 주행하는 분은 98만 8천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차값 차이가 357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금액으로 나누니까요, 1만 킬로씩 타시면은 그 금액을 회수하는데 약 5.8년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2만 킬로씩 타시는 분은 그거보다는 훨씬 짧은 3.6년이 이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를 많이씩 안 타시고 그다음에 자주 바꾸시는 분이라면 굳이 그 비용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항상 그 소음 측정하는 이 편도 1차선에 콘크리트 놓으면 터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소음 수준 한번 볼게요. 불 좀 미리 켜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여기 좀 등을 달았습니다. 이 차는 이제 보스 오디오 옵션이 있어 가지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탔던 차도 그랬는데 이 차도 이 주행 중에 소음 수준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옆에 지금 차가 지나갈 때도 앞에서부터 옆으로 뒤로 갈 때 소음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얘는 참고로 이제 1열 앞도어에만 그러니까 이중접합 유리가,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꽤 훌륭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격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할 경우에 거기에 묶음으로 앞유리에도 차음 기능이 들어가죠. 그런 좀 옵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놓은 점이 저는 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이브리드도 그렇게 느꼈는데요, 이 다른 부분의 소음 수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타이어의 소음 수준은 조금 높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차가 뭐 하이브리드랑 비교해 가지고 지금은 주행 RPM이 워낙 낮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NVH 측면에서 차이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를 가솔린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2륜을 할까 4륜을 할까 고민 중이신 분들께 비용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기로 4륜 구동이 유류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인데 이 차의 공인연비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2륜의 공인연비가 이제 복합 기준으로 11.1이고 4륜이 9.8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600원의 유류비를 그 공인연비로 나누면요, 대략적으로 2륜은 매 1km마다 144원의 기름값이 드는 거고요, 4륜은 이제 163원대의 기름값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 1km마다 두 차의 유류비 차이는 한 19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년에 10,000km 주행을 하시면 19원에다가 곱하기 만을 하면 19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만 킬로씩 타시면은 38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근데 19만 원이냐 38만 원이냐는 이제 1년 연간에 발생하는 유류비 차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매달 발생하는 걸로 좀 나누면요, 제가 이것도 정확한 금액은 자막으로 달아드릴 텐데, 그래서 매년 10,000km 타시는 분은 한 15,000원대에 매월 발생을 하고 2만 킬로씩 타시는 분은 매월 31,000원대의 유류비가 발생을 하더라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어떤 공인연비를 활용한 계산상의 유류비 차이기 때문에 또 실년비에서는 더 차이가 커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격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하나의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그런 궁금증 가지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가솔린은 전륜이냐 사륜이냐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데 왜 하이브리드는 사륜은 없고 전륜만 있느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뭐 이렇게 명쾌한 어떤 르노 측으로부터의 발표나 이런 건 없지만 이 차가 이제 CMA 플랫폼이잖아요. 이제 CMA 플랫폼 차들은 뭐 볼보도 함께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델들이 있는데, 요 셰시의 가운데 부분에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 센터 터널 부분 있잖아요. 그 안에 공간을 이렇게 전동화된 모델,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이상의 그런 전동화된 모델들을 위해서는 거기 안에 공간을 이 고전압 배터리를 집어넣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차를 사륜구동으로 만들려면 앞과 뒤에 연결하는 그 센터 프로펠러 샤프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이상의 차들은 거기에다가 그 공간에다가
고전압 배터리를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샤프트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랑콜레오스의 하이브리드에는 사륜구동은 이제 나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그랑콜레오스를 가솔린을 한다고 마음은 먹으셨는데, 또 이륜 사륜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좀 사륜이 좀 350만 원이잖아요. 옵션 가격이, 그러니까 추가 금액이 그게 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그 적지 않은 가격 차이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가격이 어떤 다른 브랜드에서 이제 전륜 사륜일 때보다 가격 차이가 더 큰 거는 사실인데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랑콜레오스에서 사륜을 선택하면 변속기가 일단 다른 제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7단 DCT인 게 8단 아이신의 변속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보그워너의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 터보 엔진과 아이신의 변속기와 이 보그워너의 사륜구동, 요 조합은 볼보에서 이제 애용되고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의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그랑콜레오스에서 350만 원을 주고 사륜구동을 선택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볼보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구동 계통을 경험할 수 있어진다 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 가격이 마냥 비싸게 보이지는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또 저라면 뭘 선택하겠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하게 사륜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또 있죠. 이 사륜을 선택하려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제일 높은 트림인 에스프리 알핀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계획은 좀 가솔린의 전륜구동의 낮은 트림 정도의 예산 수준으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륜구동만을 고르고 싶은데, 트림도 높여야 되고 거기에 350의 추가 가격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이 가격 격차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르노코리아에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사륜 모델도 지금처럼 에스프리 알핀에서만 고를 수 있게 하지 말고 다른 아래 두 가지 트림에서도 좀 사륜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르노코리아 내부의 시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그 가격 체계에서로 본다면 이 사륜구동 사양을 이 어떤 고급 사양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낮은 트림에서도 이 사륜구동을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뀐다면,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관상으로 이제 사륜구동이라는 표시가 얘는 이 도어에 그 필러 트림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뒷면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좀 배징을 뒤쪽에 좀 더 잘 보이게, 그 대신에 디자인을 해치지 않게 그렇게 위치를 변경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하이브리드와 2.0 가솔린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막히는 데서 아니면 낮은 속도에서 이제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MVH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건 좁혀질 수 없는 차이인데요. 근데 저는 적어도 이 브레이크 밟는 동작에 있어서는, 동작 특성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보다는 이 차가, 그러니까 가솔린이 더 뛰어나다고 보였습니다. 제가 하이브리드에서는 이 브레이크 페달의 초기에 그 회생제동 구간과 거기에서 더 깊게 밟아가지고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거기로 넘어갈 때의 이질감이 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가솔린 모델은 일단 그런 구간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고, 이 발을 조금 움직여 가지고 제동력이 많이 높아지는 특성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대신에 이 브레이크 페달에서의 밟을 때의 묵직함이 좀 더 고급감이 느껴집니다, 이 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브레이크에서의 감각이 좀 두 모델이 차이가 있다 라고 좀 보입니다. 그랑콜레오스 2.0 터보 가솔린 사륜구동 모델은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이 차를 선택한 분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까요? 저는 거기에 무형의 가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차가 하이브리드가 먼저 나왔을 때 중국차 이래가면서 좀 많은 까임을 당했잖아요. 그 중에 일부 내용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 가솔린 모델만큼은요 그런 까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이유들이 많은 차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차를 구성하고 있는 엔진, 변속기, 구동장치, 이 셰시,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랫동안 다른 브랜드에서 검증이 된 그런 뛰어난 구성품들이죠. 근데 그런 이제 각각의 요소들을 또 굉장히 잘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이 가격대에서의 명작이다 라고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차의 사륜구동 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이 볼보의 파워트레인을 경험해 보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드린 말씀에 한껏 고무되어 가지고 이 차는 볼보다 라고 좀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차는 볼보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냥 여러분의 정신 승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볼보는 그 브랜드의 프리미엄성 이외에 주행상에서 또 MVH 측면에서 고급성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더 높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제 영상의 일부 토막만 보시고 또 그렇게 나오실 분이 계실까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는 볼보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좀 주변에 조명이 없어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드리기 좋은 것 같아요. 이 화면에는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가 주행 모드 연동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코니까 지금 그 녹색으로 되어 있고요. 컴포트로 하면은 이렇게 호박색, 스포츠로 하면 빨간색, AI는 또 다른 색, 스노우는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프로드는 보니까는 45km 아래로 속도가 떨어져야지 들어가더라고요. 뒤에 차가 안 오니까 한번 오프로드는 어떤 색깔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프로드에서는 따로 이렇게 달라지진 않네요. 이렇게 6가지 주행 모드에 따라서 5가지의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이 이렇게 주행 모드 연동으로 하면 그렇게 되고, 아니면 이 색상으로 그래서 직접 여기 이제 팔레트를 운전자가 오른손으로, 왼손이 편하시면 왼손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할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로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파란색을 많이 해놓죠. 요 알핀, 그러니까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 또 파란색이 실내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기판에서 내비게이션 지도가 보이게 켜놓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는 이제 증강현실 기능이 같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증강현실 기능은 일단 지금처럼 경로가 좌회전 우회전 없이 직진할 때에는 저렇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움직이는 화살표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방향 전환하는 데서는 어떻게 보여주는지 또 살펴볼게요. 약 800m 정도 뒤에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때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증강현실 기능은 어떤 식으로 또 표현을 해주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앞방향으로만 알려주고 있죠. 그냥 400m 남았어요. 그 계기판에서는 우리가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보는 티맵처럼 그렇게 이 팝업 창을 보여주고요. 근데 요쯤에서는 뭔가 좀 화살표가 다른 방향으로도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래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갈래길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는 혹시 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줄까요? 한번 보죠. 400m 전인데 200m 전, 여기서도 따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드디어 좌회전한다고 증강현실이 보여주네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난번 하이브리드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 핸들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주행 중에 요 차로 유지 기능이 켜질 때 운전자는 뭐 조금씩 이제 핸들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걔가 좀 드세게 그러니까 뻑뻑함을 좀 만들어내는 상황이 자주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분은 뭐 깜빡이를 키면은 부드러워진다고 하시는데 그건 맞는 말인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차선을 굳이 바꾸려는 상황이 아니고 똑바로 가는데 그런 와중에 얘가 핸들에서
그 뻑뻑함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차선을 똑바로 가고 있는데 네, 이거를 부드럽게 만드느라고 깜빡이를 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요렇게 보이시죠? 나는 그냥 요 라인의 안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차선을 유지하고 싶은데 얘가 이제 혼자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작동을 하면서 이 뻑뻑해지는 순간이 좀 자주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뭐 제가 이거를 일부러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봤자 저한테 나오는 거 없어요. 그래서 좀 운전자의 이 조작 그 흐름과 그 다음에 시스템이 좀 둘이 충돌을 했을 때 네, 그때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좀 힘을 빨리 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요 아이들링 스탑앤고에 있습니다. 그게 반응 속도가 좀 다른 브랜드에서의 아이들링 스탑앤고보다 좀 느린 편이에요. 근데 그거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요,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멈춰가지고 엔진이 꺼졌다가 이제 제시동이 걸릴 때 브레이크에서 발만 떼면 그 순간에 이렇게 그 시동이 걸리면서 그 움직일 준비를 하는데, 얘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는데도 시동이 꺼진 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을 밟을 때 그때 가서야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동력 연결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을 켜고 동력을 연결을 시작하는 그 시작 시점이 더 늦다 보니까 이 아이들링 스탑앤고가 좀 작동이 늦다고 이렇게 좀 여러 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거칠거나 한 거는 좀 없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꺼졌잖아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었는데 안 걸려요. 근데 이제 엑셀을 밟아야지 그때 가서 시동을 걸고 변속기에서도 동력을 물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혹시 요거는 좀 변속기의 방식이 다른 이 전륜 모델에서는 어쩌면 반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륜 구동 모델은 아직 못 타봐가지고 좀 그걸 못 느껴봤는데, 적어도 이 사륜 모델에서는 멈춰서 자동으로 시동이 껐다가 켜질 때 그런 동작의 순서상의 특징 때문에 좀 그렇게 늦게 그 동작이 좀 반응이 늦은 것처럼 느껴지더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 앞에 이제 신호등이 빨간불이 되는데 이 아이들링 스탑앤고를 꺼졌다가 켜지는 동작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호가 바뀌었네요. 네, 꺼졌죠? 발 띄었는데 안 켜지죠? 네, 엑셀을 밟으면 그제서야 시동이 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굼뜨다 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운전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가솔린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가지고 그랑콜레오스 전 모델에 해당되는 건데요, 썬루프가 옵션으로도 아예 없죠. 제공하지 않죠. 그거는 또 무시할 수 없는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지금 차도 썬루프가 없고 그거 없이도 오랫동안 잘 살아왔다. 그런 분들께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많은데요, 근데 그런 분들 못지않게 또 썬루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선택을 해오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옵션으로라도 선택권이 있는데 나의 의지로 선택을 하지 않은 것과 아예 옵션으로도 존재하지 않아서 선택하지 못한 거에는 결과로는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차이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차의 원본이 되는 GD의 싱류의 LN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그 차에는 옵션으로 썬루프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싱류의 L과 이 차는 또 휠베이스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의 셰시가 또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그랑콜레오스의 개발 초기부터 이 차가 아예 썬루프가 배제되었는지 아니면 고려는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썬루프가 아예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이 향후에라도 선택이 가능하여진다면 판매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거는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차의 리뷰를 마치면서 이 차에 대한 총평을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얘는 하이브리드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차가 넉넉함과 편안함이라는 특성은 하이브리드와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좀 운전자의 의도대로 좀 잘 따라와주고 때에 따라서는 좀 경쾌함을 주는 그런 능력에서만큼은요 좀 다른 차처럼 여겨졌습니다. 저의 취향과 저의 기준에는 이 가솔린 사륜구동이 하이브리드보다는 훨씬 좋은 차였습니다. 그렇지만 판매량은
하이브리드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네, 그거는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리뷰를 위한 주행을 마치면서 제가 주행한 거리와 평균 연비 한번 보겠습니다. 523km를 탔고요. 9.3이 나왔네요. 이 차의 복합 연비가 이제 9.8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두 군데 와인딩 로드에서 찍는데 하필이면 두 군데 모드에서 좀 어느 정도 주행을 하다가 이 외부의 카메라가 추운 날씨 때문에 꺼졌어요. 그런 NG가 나가지고 다시 촬영하느라고 더 세게 탄 구간이 많았거든요. 그랬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르노의 최신 SUV 그랑콜레오스 2.0 터보 4륜구동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차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